우리나라도 60년대에는 비료하고 섬유밖에 없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전부 다 화학공학과를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딱 그 시절에 화학공학과 가신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너무합니다. 60년대에 대학을 갈 정도의 나이가 저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석유를 넘어 수소의 시대로 가는 이 연구 분야의 살아있는 역사 이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이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원래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작년 9월까지 고려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 9월에 키스트로 옮겨서 지금 수소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30년간 하시면서 화학 분야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분들이 석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전공한 화학공학은 완전히 석유와 화석연료 베이스의 학문이면서 산업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거를 이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생활도 좀 달라질 것이고 과연 미래에는 지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석유에서 수소의 시대로. 우와. 오늘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가장 발전된 문명을 살고 있는 날이고요. 이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문명은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약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 최고의 문명인 이 문명이 기후변화,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 해답은 수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때의 미국 뉴욕의 모습입니다. 진짜요? 저렇게 예. 달랐나요? 근데 미국도 그 전에 한 50년 전에는 왼쪽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요.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게 한반도인데요. 북한은 밤에 사진을 찍으면 깜깜합니다. 그나마 저물어 보이는 게 평양이고요. 우리나라는 밤에도 저렇게 빛나는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잘 아시는 6.25 전쟁 1953년에 종료가 됐을 때 북한과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33,000불에 달하는 70년 동안 500배 성장한 나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한 남한하고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은 우리 100년의 시대를 사는데 조금 전에 보신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저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70년이 걸렸고요. 저 변화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발전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산업혁명은 한 250년 됐고요. 기계산업이 발전이 됐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하는 건데요. 거기에만 중점을 둬서 보시지 마시고 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저 시대부터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거는 석탄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인 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철이 석탄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철이 만들어지느냐를 다음 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로라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러한 반응기를 씁니다. 철광석을 이제 캐죠. 철광석은 Fe2O3, 그러니까 철의 산화물인데 그 산소를 띄어내는 CO, 일산화탄소를 씁니다. 그 CO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석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은 석탄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화석연료에 대량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재료들 첫 번째 철이었고 네. 철이 화석연료인 석탄으로 만들어졌다. 꼭 하나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은 석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석유의 등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석유를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파서 쓰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지표면에서 석유를 얻었을 수가 있었어요. 원유를 보시면 거의 고체에 가까운 끈적끈적한 액체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물질인지도 몰랐고요. 뭐 어쩌다가 상처에 발라보면은 상처가 낫기도 하고요. 유황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1800년대 말에 이거를 불을 붙여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그름 없이 등불을 밝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 등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더 대량으로 파서 쏘면은 굉장히 장사가 되겠다 하는 걸 먼저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석유왕 록펠러, 미국의 스탠다드 514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석유를 파서 쓰기 시작한 건데요. 저 왼쪽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고래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래프 안에. 네. 파란 그래프는 포경 산업입니다. 석유를 등불의 원료로 쓰기 전에는 고래 기름을 등불의 원료로 썼었어요. 1800년대 중반까지 등불의 원료로 쓰는 고래 기름 때문에 포경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다가 그 밑에 빨간 선이 석유입니다. 우와. 네, 석유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원료임이 알려지니까 포경 산업이 갑자기 죽고 석유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514가 있었던 거죠. 등불로만 석유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으면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했을 텐데 에디슨이 1800년대 말에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합니다. 사실은 등불을 석유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포경 산업이 망한 것처럼 석유도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800년대 말에 다임러가 내연기관, 또 루돌프 디젤이 다음 점 주시죠. 디젤 엔진을 만들면서 수송용 연료로 이 등불용 연료였던 석유가 사용될 수 있다. 록펠러가 망할 뻔하다가 수송용 연료로 석유를 공급하게 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약간 GPU랑 비슷한 느낌이네. 비트코인 때문에 대박 나는 줄 알았다가 AI 때문에 더 초대박이 나는 이런 느낌의. 예. 또 그 이후에 정유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할 때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경제성 전에 정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작동하느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검증할 수 있는 게 군사용입니다. 평화 시대에도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경제성을 띠게 되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20세기 그 두 번의 세계 대전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무기 체계를 무엇을 써서라도 어쨌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수단의 하나로 석유를 사용하게 된 거죠. 군사에서는 무기 체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무기 체계에 석유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원유를 증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석유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맨 위에 나오는 게 제일 가벼운 석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림 그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납사라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그런 성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공유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점점 무거운 기름이 생겨서 맨 밑에는 아스팔트를 까는 거의 고체에 가까운 기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저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독일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시작된 전쟁이고요. 1차 세계대전의 키워드는 철도, 기관총, 참호, 철망, 그리고 가스전입니다. 아직 전차, 비행기, 선박, 잠수함이 막 쓰여지던 시대는 아니에요. 저런 수단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석유라는 화석연료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때에도 풍부한 군수물자를 가진 미국이 참전해서 전쟁이 거의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기관총 쓰고 있으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네. 가스전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거고요. 독일하고 프랑스의 국경지대에서 저런 전쟁을 했는데 전차 같은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수비를 위주로 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비하면서 기관총을 쓰게 되니까 전진을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 하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석유의 중요성을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러시아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카스피해 그 주변에 있는 바쿠 유전이라고 부르는 유전입니다. 저기 노랗게 표시된 데가 유전인데요. 누가 저 유전을 차지하느냐 하는 걸로 1차 세계대전의 결말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 저 지역을 차지해서 바쿠 유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석유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인 거죠. 저 오른쪽이 1차 세계대전을 종료시킨 평화조약, 베르사유 평화조약인데요. 영국이 저걸 통해서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네, 근데 국제연맹이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에 영국군을 주둔시키는 방법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에 중동의 석유를 장악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석유를 정제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거는 산업으로 보면은 정유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납사라는 거 있었는데 납사에서 다양한
화학 원료들을 만드는 것은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정유 산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또 석유화학 산업으로 발전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류 문명에 있어서 제가 이름 붙인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1위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버보시법에 의한 암모니아의 합성.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왼쪽 그림이 연도별 전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1900년 정도까지는 거의 인구의 증가가 없다가 1900년 들어서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인구의 변화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화학 비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성 비료는 암모니아 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식량 문제가 화학의 기술인 암모니아 합성에 의해서 해결됨으로써 프리츠 하버의 사진이고요. 하버보슈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독일에 충성을 다해서 집단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독가스를 썼는데요. 그 독가스를 또 개발을 한 전범입니다. 야. 2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끝이 났는데 1918년에 이 전범한테 노벨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큰 업적이었느냐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개발한 거 덕분에 인구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 와중에 또 안 좋은 일을 하고 화학식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수소를 이때는 처음에는 석탄에서부터 만들었고요. 석탄을 스팀, 물하고 반응시키면 CO하고 수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썼고요. 지금도 이 방법은 그대로 하버보슈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에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상업화돼서. 아. 굉장히 어려운 반응입니다.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그리고 아주 좋은 촉매가 필요한 어려운 반응인데 뭐 노벨상 받을 정도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조금이나마 더 온화한 조건에서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성과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이걸 암모니아 대체할 합성을 수준은 할 안 수 있는 되는구나. 거는 이야.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암모니아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예.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은 자동차, 화학제품, 뭐 라디오, 영화, 문화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고요. 저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의 몸의 70%가 물인데 우리가 지니는 소지품의 70% 정도가 석유화학 제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석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석유화학 제품인 겁니다. 보면요, 나무같이 보이는데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 게 있고요. 돌같이 보이는데 돌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고요. 자동차 이런 거는 만지보면 가죽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플라스틱이래요. 정말 우리는 이 화석연료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1은 암모니아다 말씀을 드렸고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 등장합니다. 다음 이야. 장 보시면요. 처음에 플라스틱을 이제 만든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저게 당구공입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당구공을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코끼리를 잡는 거죠. 왼쪽에 그림 보시면요. 당구를 그렇게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강의하셨지만 이런 질문 처음 했어요. 예. 날카로운 질문이시네. 국민 스포츠였나 봅니다. 축구는 공 하나 가지고 22명이 뛰거든요. 네. 당구는 2명에서 공 몇십 개를 가지고 치니까. 근데 그 존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당구공은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그런 특성을 갖는 소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를 합성을 해서 상아를 쓰지 않고 코끼리를 잡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 거죠. 코끼리가 좋아했겠어. 그러니까요.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성이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형상을 바꿀 수 있고 네. 굳으면은 엄청난 탄성이 나오는 그런 물질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진화가 돼서 다양한 폴리머, 플라스틱의 원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석유도 포경산업, 고래고, 아. 여기도 맞네요. 코끼리고, 이게 네.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네. 대체되는 그런 그 기술의 개발인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합성하면 훨씬 쉬워지고 값싸졌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죠. 와. 저기 석유산업, 석유화학산업 이렇게 나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유를 증류라는 거 하게 되면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납사라고 하는 것을
것을 원료로 하게 되면 석유화학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 기초유분이라고 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라고 부르는 건데 합성 수지, 그다음에 합성 섬유, 합성 고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 있는 거죠. 저게 우리가 쓰는 다양한 플라스틱입니다. 쓰레기 담는 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고급 시트, 아까 말씀드린 가죽, 뭐 예. 나무 뭐처럼 보이는. 그다음에 요즘은 뭐 몇 개에 뭐 몇만 원 해갖고 파는 바지들 보시면 마음대로 늘어나고. 예. 맞아요. 그렇죠? 교수님, 구겨지지도 않고. 혹시 테무라고 아십니까? 아, 중국에 있는 그런 데 가면 네. 몇천 원짜리도 네, 있던데. 몇백 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쫙쫙 늘어나요. 쫙쫙 구겨지지 늘어납니다. 않고 그런 시대까지 온 거죠. 폴리에스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옷들인데요. 놀랍네요. 뭐 타이어, 고무, 예. 화장품, 의약, 의류 다 있어요. 이 석유화학 산업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등장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문명에 살고 있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전기를 통하는 플라스틱, 전기 전도성 플라스틱, 그건 이미 노벨상을 거기 세 사람, 히거, 맥디아미드, 시라카와 이렇게 해서 받은 적도 있고요. 플라스틱이 철보다도 더 딱딱하다. 삼성에서 폴더블 폰, 네. 초창기에는 플라스틱을 접었어요. 지금은 아예 유리로 바뀌어서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을 소재로 개발하는 회사를 가보면요. 자동차가 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연비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엔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온도가 뭐 10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고온에서도 견디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걸로 엔진을 만들겠다 하는 시도도 할 정도로 석유화학의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다시 조금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오. 수가 없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사이에 석유화학 산업이 큰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체계도 선진화돼서 항공모함, 전차, 와. 비행기, 완벽한 그 선진화된 무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레이더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개발이 돼서 레이더를 사용하게 됐고 네. 그 레이더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그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전에는 면이나 목으로 되어 있는 낙하산을 썼었는데 이제 이건 나일론으로 낙하산을 만들게 됐고요. 철모에서 플라스틱 헬멧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러네. 전쟁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 면에서도 그 당시 보면 영화, 녹음, 의료용으로 플라스틱이 쓰이게 되면서 플라스틱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쟁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석유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독일은 석탄은 많은데 석유 잘 안 나요. 일본은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석탄 석유 다 안 나고요. 그런데도 뭐 우리 가미까지 뭐 특공대 해가지고 비행기로 전쟁을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네. 예. FT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셔 트롭슈 여기 두 사람 이름인데요. 어떤 재료더라도 C하고 H를 가진 물질만 있으면 합성가스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가스는 CO하고 수소의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석탄이다. 석탄하고 물하고 반응시키면 석탄은 C고 물은 H2O니까 CO하고 H2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CH4잖아요. 그것도 산소하고 반응시키거나 물하고 반응시키면 역시 합성가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하고 H2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레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단위 유닛이 돼서 계속 탄소를 붙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원유는 네. 탄소가 많아서 그걸 끊어가지고 다양한 기름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일 밑에 탄소 하나짜리를 가지고 계속 붙여가게 되면 석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이미 40년대에 야. 2차 세계대전 때 완성이 됐고 독일하고 일본이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석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던 거죠. 와. 대단하네요. 예. 지금도 이 기술은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혹시 유가가 150불 갔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젊으셔서 잘 모를 거고 네. 양님은 기억하실 텐데. 네, 저도 젊지만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기름값이 150불 가고요. 그리고 200불 갈 거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때에는 이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갖고 석탄이나 뭐든지 하여튼 천연가스
있으면은 그걸로 석유를 만들어 쓰자. 그랬는데 이제 2010년 정도 되면서부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세계가 변화해 갔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나옵니다. 전자 1위, 조선 1위, 뭐 자동차 뭐 최근에 한 3위까지 간 것 같고요. 저기 22년 데이터니까요. 석유 정제 능력, 아까 정유 산업이라 그랬죠. 그게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이고요. 정제 능력이 일본을 앞선다. 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 그게 세계 4위 수준이다. 야. 저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인 에틸렌의 생산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나라들이랑 같이 보면 진짜 대단한 게 대단하죠. 인구수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맞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네. 대단한 겁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네. 들여와서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네. 파는데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네, 겁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허허벌판 정말 먹고 사는 게 가장 걱정거리인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의식주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이고 또 공부는 뭘 해야 될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산업은 일단 건물 줘야 되고 길을 놔야 되고 식량 거. 있어야 되고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섬유 산업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건설하고 화학 산업 음. 의식주 해결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60년대에는 비료하고 섬유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회사가 비료 회사하고 섬유 회사밖에 없으면 부모가 의대 보내겠어요? 자식을? 아, 안 아니죠. 그랬죠. 예. 예. 화학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랬죠.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그 또 학구열은 굉장하니까 예.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전부 다 화학공학과를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딱 그 시절에 화학공학과 가신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너무합니다. 60년대에 대학을 갈 정도의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교수님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그 일념하에 나이를 너무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그 이후에 네, 그 이유입니다. 이후에 네, 그때 죄송합니다. 태어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빨리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원조도 네. 있었고요. 근데 인간의 욕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편리해지고 싶죠. 아, 편리해지고 싶죠. 네, 왜냐하면 의식주는 해결됐어도 학교를 걸어서 뭐 몇십 미를 다녔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차도 있으면 좋겠고 뭐 그렇죠. 차전에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편리함을 추구하기 가장 적합한 산업은 기계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 화공 다음에 기계 산업이 잠깐 가장 핵심에 있었어요. 60년대 말부터 한 7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심 산업이 됐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편리해졌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놀러도 가고. 즐거움입니다. 그럼 즐거움을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산업은 전자산업이에요. 칼라 텔레비전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기. 예. 텔레비 하나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산업은 전자산업이에요. 7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전자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자산업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즐거움도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즐거움을 계속 만족을 시키니까 전자산업이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끝은 아니다. 즐거움이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생각나세요?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우니까, 그렇죠. 행복하니까. 네,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늙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진 더 않잖아요. 불로장생. 건강, 예. 의료, 그 다음에 그거를 뭐가 지탱하느냐를 보면 환경, 에너지. 아. 그게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될 핵심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건강, 의료, 환경, 에너지. 예, 그러네요. 우리는 지구라는 고립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없어지게 되고요. 없어진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의료, 환경, 에너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플라스틱이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석유로 비롯된 문명에서 잘 살아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아니면 지구를 망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제
드디어 느끼게 된 거죠. 기후변화,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등등이 해결해야 될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됐지요. 최고의 발명품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거네요.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자력도 써야 된다. 배터리 자동차 써야 된다. 수소 자동차가 좋으냐 안 좋으냐.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직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솔루션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가 얻을 수 있는 공짜 에너지가 무엇이냐? 태양광밖에 없어요. 태양 에너지밖에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지구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안에 있는 걸 쓰면은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는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또 CO2는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부터만 제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네. 예. 다행히 그런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5,50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양이 지구로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17테라와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소비량이 15테라와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그만데 전 세계 소비량보다 더 많은 양이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그 얘기는 태양광이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네. 겁니다. 예. 단지 하나 중요한 거는 태양 에너지가 밀도가 높지 않아요. 퍼져서 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모아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석유로 대변되는 화석 연료는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중간 매개체는 수소다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화학공학을 평생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가 제 판단에는 수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탈탄소 시대의 숙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석유 없이 우리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